vs의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. 저항에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요. 앞에 나온 대로 앞에서 배웠던 V는 몸의 법칙 V는 IR을 통해서 나타내면 여기서 걸리는 이 R1에서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R이 됩니다. 그래서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I1 R1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제 R2는 단순히 I1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주는 이 플러스 방향 I1이 있고 그거의 역방향인 I2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R2에 흐르는 전류는 이 메쉬 1의 기준으로 봤을 때 I1 마이너스 I2가 됩니다. R2에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R2에 흐르는 전류를 메쉬 1의 기준으로 봤을 때 I1 마이너스 I2로 보는 겁니다.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IR, I는 I1 마이너스 I2가 되고 저항은 R2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까 그 키로이프 전압 법칙을 통해서 0이 됩니다. 이 노드와 이 노드에는 그냥 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똑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전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거고, 이제 두 번째 메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유선 기준점을 다시 한번 여기로 잡아봅시다. 이쪽으로 잡아봅시다. 이쪽으로 잡아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. 그래서 마이너스 V는 IR을 통해서 I2 R3인데 전압 강화가 일어나므로 I2 R3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, 또 비슷한 원리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. I2 R4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쭉 가서 이 R2에서 다시 또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, 이쪽에서는 우린 지금 메쉬 2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흐르는 전류는 메쉬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R2에 흐르는 전류는 I2 마이너스 I1이 됩니다.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반대쪽으로 와서 또 깎아먹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R2에서 흐르는 전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1, 그리고 저는 저항값인 R2를 곱합니다. 그래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0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과연 이 R4에는 얼마만큼의 분압이 걸리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. 근데 이 분압을 알기 위해서는 V4는 I2, V는 IR을 통해서 V는 I2 R4가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항값을, 실제 저항을 측정 또는 뭐 값을 읽어드려 가지고 R4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I2를 알아야 이제 V4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I2를 알아야 되는데, 바로 이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통해서 I2를 알 수 있는 겁니다. 다 문자로 나타내서 그렇게 할 수 난해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,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S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, 각각의 이 저항값들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값들입니다. 모르는 값은 I2랑 I1이랑 I2인데 미지수는 두 개지만 방정식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I2를 구해서 그 I2를 이 식에다 집어넣게 되고 I2 R4를 통해서 V4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망전류 방법입니다.
그래서 이 두 식을 정리를 잘 하셔서 I1을 소거를 통해서 I2를 구해서 이제 우리의 목적인 V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런 식의 좀 더 복잡한 회로에서의 소자에서의 분합을 구할 수 있는 망조의 방법이고요. 또 다른 방법으로 태분항 이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태분항 이론은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. 뭐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복잡한 회로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저항에 걸리는 분압을 측정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분압이지 이 다른 회로들에 뭐 얼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. 그럴 때 이를 노드 A, 노드 B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태분항 이 부분을 태분항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으로 표현해서 예. 태분항 등가 저항과 태분항 등가 전압 이 전압을 통해서 이 표시된 부분이 이 복잡한 부분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쉬운 방식 이게 독립전압 전원 소스 하나와 전압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서 이 분압의 전압을 알기 쉽도록 해주는 게 태분항 등가 이론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. 이거를 위에 있던 식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위에 있는 식이 더 쉽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태분항 등가 저항이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위에 있는 이 회로 그림을 그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. 이제 이게 태분항 이론에서는 이제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태분항 등가 태분항 등가 저항과 전압을 구하게 되는데요. 먼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부하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. 일단 제거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부하를 제거하고 여기서 전압원을 쇼트시킵니다. 쇼트시킨다는 것은
이어버려서 그린다는 뜻인데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. 그렇게 해서 이 회로의 저항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.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드와 이 노드는 같은 노드입니다. 이거는 이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1과 I2는 중에 그냥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병렬 연결이 되어 있고,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의 합을 RP로 하자면 RP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입니다. 이를 통해서 저항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다시 R3와 직렬 연결이 되므로 이제 태분항 등가 저항은 RP 플러스 R3가 됩니다. 이걸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게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했습니다.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이제 여기서 이제 태분항 등가 회로라고 하는데, 이 태분항 등가 회로를 이루는 것 중에서 등가 저항 구했기 때문에 등가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. 이 등가 전압은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갑시다. 여기서 이 부하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오픈된 이 부분의 사이에 전압이 태분항 등가 전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, 이렇게 하냐면 이게 그림이 복잡해 보일 수 있긴 한데 이 R3는 일종의 그냥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고, 이 전압차를 통해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다가 처음 뭐 몇 나노세크나 몇 마이크로세크 때는 이쪽으로 흐르겠지만 결국 이쪽에는 더 이상 흐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R3를 통해 그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전류는 여기를 시작해서 R2로만 흐르게 되고 다시 원점으로 바닥으로 내려와서 VS를 통해 다시 전위차가 다시 발생해서 이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R3에 흐르는 전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R3에 통한 그 전위차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노드 A, 노드 B라고 했을 때 노드 A의 전위차는 R2와 R1 사이에 전위차가 똑같아집니다. 그리고 B 또한 그냥 단순히 도선으로 연결되니까 이쪽도 노드 B로 됩니다. 봐도 됩니다. 따라서 태분항 등가 전압은 그냥 이 노드 AB 사이, 새로 우리가 정해준 노드 AB 사이에 전위차로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분압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서 구했기 때문에 이 그 분압 그 원리를 통해서 R2에 걸리는 분압을 구하시면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 R3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식의 폐회로가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R2의 분압을 구하게 되는 거죠. 그 분압을 구한 게 바로 태분항 등가 전압이 되는데,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태분항 등가 전압을 구했습니다. 그래서 새로 구한 태분항 등가 전압을 이렇게 해서